무선 설비는 이렇게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죠. 뭐냐면 이제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게 있고, 인공위성 이제 전파를 발사시켜서 하는 거 있고, 뭐 기지국이 있다는 얘기죠. 직접 인공위성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 EPIRB처럼 이머전시의 자기 그 포지션을 그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송교 옆에가 있습니다. 저기 보통. 그래서 그 이제 배가 침몰 같은 거 할 때 이탈돼서 이제 그 자동으로 신호를 발산하게 됩니다. 네. 뭐 선박 다른 것은 그런데 EPIRB는 보통 그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이탈하게 돼 있어요. 선박이 침몰하면. 그래서 뭐 한 4m? 한 이 정도 들어가면 싹 떠올라서 신호를 발하게 되죠. 제일 뭐 많이 그 선박에 가면 있습니다. 다른 것은 인마른 세트는 내양성이 없을 거고, VHF 뭐 다 배웠을 거예요. VHF는 단파, 중파, 장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VHF, HF, M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리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넘어갑니다. 이치 발신 장치입니다. 이치 발신 장치가 이제 보면은 인공위성 통신 장치죠. 인마르세트라고 합니다. 약자입니다. 인공위성 통신 장치의 약자. 그리고 이제 AIS, 뭐 자동이치 식별 장치. 이게 이제 여기 그 탑재 대상 선박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내항선 가시면 대부분 AI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선에는 이제 다른 게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으로 이치를 발신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VHF, MF, HF는 거기에 이제 비상시에 우리가 뭐 그 단추가 있어요. 그 단추를 누르면 이제 비상 신호가 발신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고, 나머지는 뭐 직접 사용해야 되는 거죠. AIS는 탑재되어 있어 자동으로 다른 선박이 식별하게 돼 있고, VHF, MF, HF 요거는 이제 직접 자기가 누르든지 뭐 이제 작동을 해야 돼요. 물론 비상시에 다 작동을 해야죠. 그 이제 여기 이제 선박 이치 자동 발신 장치 설치 선박 이렇게 돼 있습니다. 2톤 이상 여객선, 유도선, 여기를 싣고 다니는 그 선박이죠. 그리고 평수기만 원한 미만 아인톤 선박은 300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500톤. 특별히 이제 알아야 될 게 요게 이제 얘네 요배가 A석, 유조석, 그래서 사실은 그 여객선은 뭐 2톤 이상이니까 다 해야 되는 거고, A선이 제일 많죠. 유조선 다 해야 되죠. 근데 화물선만 남아있죠. 화물선. 그래서 500톤 이상은 또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딘가는 선박은 다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문제는 시험 문제 안 나오죠. 안 본 것 같은데.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 선박 이치 발신 장치는 계속 켜고 다녀야 됩니다. 그냥 임의적으로 끄면 안 됩니다. 항해 중에 끄면 안 되고, 지금 여기에 있지만 뭐 특별한 경우에 이제 끌 수 있는데, 그게 뭐 해적인 뭐 해상 강도 추면 이럴 때 하고 뭐 항해 때 기록해 나가. 요 외에는 켜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선박이 내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으로 보면 다 아는 거죠. 뭐 그렇죠. 신 뭐라고 합니까? 뭐 확인하면 선박은 비행기는 플라이트
파인드시 비행기는 플라이트 레이더인가? AIA-24하고 배는 뭐라고 했죠? 파인드시.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그 선박이 다 선종별로 또 색깔별로 구분해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자, 검사.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검사의 목적은 사실 그 탑재된 선박이 최초 설치할 때도 합니다만은 그 주기적으로 한 이유는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적합한지 기준에 합니다. 예, 그리고 선박 소유자나 선장 그 승무원은 그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어요. 이 검사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검사하실 때 가능하면 그 상태를 유지, 그러니까 적합한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야 작동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검사는 정기, 임시 뭐 이렇게 합니다. 당연히 검사 합격 못하면 운항 못하겠죠. 검사의 종류. 요것이 뭐 시험에 나왔나 모르겠는데 일단은 검사의 종류는 뭐 건조검사. 건조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치하는 시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리 하는 거고 이제 수입하는 선박. 여기 있습니다. 수입하는 선박. 원래 다 돼 있습니다. 없으면 그 별도 검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선박을 수입할 때 건조 검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자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할 때 가끔가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조 검사고, 정기 검사는 뭐 체크, 유효기간 만료 때, 선박 시설과 만재울 수사 대한 검사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선 설비, 선박 위치 발신 장치, 전파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리고 중간검사, 검사와 검사 사이에 매년 실시합니다. 그리고 불가피하는 경우는 연장합니다. 재미없죠? 네. 시험에도 합격해서. 네. 그럴 것 같아. 물고기 있습니다. 물고기 있고 사건도 뭐 연상. 임시검사. 뭐 똑같은데 임시가 붙으면 변경 개조 수리. 변경 개조 수리입니다. 다만 이제 검사 증서에 이제 일반적으로 변경 수리고 검사 증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거, 기재 내용 변경입니다. 이제 중요한 게 뭐 항해무역이라든지 승무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조나 설비 기준하고 관련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뭐 저기 선박 소유자 명, 주소 막 이런 거 변경하면 그 뭐 변경 개조 수리가 아니죠. 증서 내용의 변경이죠. 증서 기재사항 변경 정도. 근데 기재 내용 변경인데 기재 내용과는 좀 다르죠. 그 단순 변경이죠. 단순. 그때는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 임시항해. 왜 임시항해이냐 그러면은 뭐 여기에는 사실은 그 선박 검사 증서가 없으면 항해를 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근데 임시를 없어도 임시 항행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섬사 금서 증서 범위 내에서만 운항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운항 선박은 평수구역만 운항을 해야 돼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 그걸 벗어나게 해주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그때 임시검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크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받기 전에 임시로 했다든지 조선성 외국으로 신문전에 했다든지 없잖아요. 증서가. 이런 거죠. 그때 임시항행검사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국제해박검사. 이 해박 이제 국제항해 취약 선박은 해박경사를 또 소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KR 해박경사는 이제 콤사라고 이제 우리 내양산 주로 검사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도 하는데 인지도가 낮아서 주로 KR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각증사는 별도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검사 증서를 주는 것은 정부 우리나라 선박에 등록된 우리나라 법에 따른 검사가 있고 국제협약에 따른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검사를 받게 되는데 같이 한꺼번에 받는 거죠. 그래서 증서는 보통 나눠서 받는 겁니다.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뭐 똑같아요. 대상이 국제항해 종사하는 선박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그 선박 검사는 최초 검사가 없었죠. 없었죠. 정기 검사입니다. 여기는 허가에서는 최초 검사라는데 우리 선박안전법에서는 정기 검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죠? 최초 항해호자 할 때 정기 검사입니다. 요거는 최초 검사고 정기 검사고 중간 검사고 연차 검사가 있습니다. 연차 매년 하는 검사. 연차 검사. 그 연차 검사는 뭐 시계 우리 중간 검사하고 달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로 이게 이제 기관부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임시 검사 있고. 그래서 뭐 이거는 그 하모나이즈드라고 해가지고 검사 주의를 통합하는 제도가 있어요, 협약에. 그래서 하나 검사 받을 때 대부분 다 받아요. 그래서 뭐 검사 시기가 동일한 경우가 많아요. 같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상가할 때 같이 받고 있고 뭐 다 그래야 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도면 승인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도면에 변경이 생겼을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조할 때는 당연히 새로 한 거고 정기검사 때 변경되면 중간검사, 임시검사, 변경 수리, 개조 뭐 이런 거니까 설계 도면도 바뀌겠죠.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된 도면이 그 선박에 비치되어 있던 거 보십니다. 항행구역 뭐 계속 했던 말인데 항행구역은 선박의 구조나 설비 기준 그러니까 그 항행구역에 따라서 그 바다 상태가 다른 거죠. 그리고 구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약간씩 다른 거죠. 태평양에 있을 때하고 우리 앞바다에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듯이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항행구역을 설정했고 그 항행구역마다 그래서 안전설비나 이 설비 기준이 다르게 규정이 났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여기서 뭐 당연합니다. 내가 설비를 다 가지고 있어도 선박 소유자가 나는 평수구역 운항하겠다면 평수구역에 이제 검사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바꾸려고 하면 더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평수구역 다녀도 연해구역을 검사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가려면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또 연해구역으로 쓸 수 있어서 그래서 그것은 선박 소유자 요청에 의해서 이것 등을 고려해서 이제 적합한지를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평수, 연해, 근해, 원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급에서는 나오지만 6급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제 그 선박직원법하고 항행구역이 약간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은 연해구역이 없어요. 연안수역이라고 합니다. 연안수역. 이거 나중에 나오겠지만 약간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시면 뭐 여기도 있나? 뭐 항행구역의 일시 운항은 뭐 한 번만 할 때 일시적으로 불가평은 임시적으로 조 경우입니다. 매각 수리 장소로 바꾸는 가는 경우 여기 저기 안에서 항해하는 대부분 요 접경지에 요 아니고 임시항해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여기에 몇 가지 군사적 목적 이런 거 빼고는 뭐 예를 들어서 장소로 수입받을 장소로 간다 매각 등에 의해서 간다 요때 빼고 대부분 임시 항행 검사를 받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뭐 시운전한다 이런 데 빼고 임시 항행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기 그 항행구역을 벗어나서 항해하면 임시 항행 검사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게 보면 저게 이제 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게 연예구역이에요. 보시면 알겠죠? 저게 일제시대 때 나왔나 모르겠어요. 연해구역은 일본까지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각마다 자 여기서 가면은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그리고 연해구역이 항해구역인 선박은 이렇게 가야 되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항해구역에 맞춰서 항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항해구역 밖을 항해한 거죠. 그럼 안전법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벗어날 때는 특별한 경우에는 뭐 임시 항해증을 받든지 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검사나 수리하러 갈 때 여기서 이제 항행 검사를 받을 임시 항행 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다가 이런 데 지나서 뭐 여기서 인천 목포로 간다 그러면 여기를 벗어나서 평수기에 가는 선박이 가게 되면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임시 항행 검사를 받아서 가야 됩니다. 평수구역은 서해안과 남해안, 동해안은 사실 평수구역이 거의 없죠. 저기 포항 있는데 빼고. 그래서 이제 영해하고 관련된 게 통상기선이니 직선기선이니에서 이제 섬이 많은 데는 직선기선, 동해안 쪽은 통상기선에 대해서 이제 영해가 그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 근해 이렇게 표시하면 저렇게 돼 있어요. 저기 저 싱가포르 지나서 저쪽까지 호주 위쪽으로 쭉. 동남아 다니는 선박 근해구역 운항하는 선박이죠. 동남아 다니는 선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대 승선료 뭐 허용하는 최대 한도죠. 여객선의 임시승선료로 기재되어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세월하는 겁니다. 최대 승선료 산정 기준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좀 전에 그 어떤 그 공간적인 그 총톤수나 톤수 그 면적을 구해서 이제 사실은 그 여객이나 인원수를 찾자는 여기다가 이렇게 화물을 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여기 세 가지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1인이 차지하는 면적 관련해서 다른 물건을 거기다 싣게 되면 그만큼을 뺍니다. 여기 이제 여기 나온 1세에서 유아는 한 명, 두 명을 한 명으로 본다. 승선율에 산입하지 않는 자.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되죠. 관람, 하역, 수리, 작업. 보면은 그때 위에 올라가서 일하는 사람이죠. 도선사, 세관, 1세 미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 정도는 많이 봤을 겁니다. 항행구역 최대 승선인원 항로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성급회장이고 저기는 여기는 2기관 다섯은 선박 안전 기술공단 옛날 건데 홈사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국제증서 불수선 만들 수 있는 증서 유효기간 5년이죠. 5개월 보험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있습니다. 3개월은 곤란한 장소에 있을 때. 증서는 검사를 받는데 증서를 갖출 수 없을 때 5개월. 요겁니다. 짧은 항해를 단국적 항해라고 하는데 요거는 밑에 정의 이렇게 돼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뭐 합격보다 뭐 운항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효력은 정지됩니다. 불합격. 자, 금지 사항. 뭐 효력 정지되면 사용하면 안 된다. 조건, 기재, 항행 구역. 그 타야 될 그 승선율을 초과해서 산다든지 요거는 하면 안 되겠죠. 현대 비치해라 이겁니다. 소형 선박은 선박 검사 증서 등 선박에 상대 비치될 수 있다. 특별검사. 특별검사는 그 문제 생겼을 때 특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또 유사한 경우 특검, 특별검사합니다. 선박안전법은 특검입니다. 특검. 유조선 등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전에 말한 산적화물선이나 이연물 산정이나 산적입니다. 산적화물선은 이제 선체 강도가 약해요. 통으로 돼 있죠. 통으로. 그래서 유조선 좀 덜하는데 특히 고물식은 약해요. 그래서 특계기 측에서 검사를 별도로 받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유전 등은 강화 검사라고 합니다. 강화 검사. 특계기 측을 통해서 선체 구조의 강화 검사를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배는 안 받아요. 설령 5년 미만인 사람, 배는. 그리고 작은 배는 또 안 해요. 배가 커야 이 강도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래서 300톤 미만 배는 안 받아요. 그래서 5년 이상 300톤 이상 선박은 두께 계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산적화물선이라고 보면 된다고 했죠. 유조선, 기름, 물 이런 거 일반 고나물 산적 뭐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액화가스는 제다 이렇게 액화가스는 제죠. 액화가스는 제다. 액화가스 산적 제입니다. 조금만 보시면 되겠고. 자, 예인선도 사실 이것도 그렇게 처음에는 없었어요. 유조선 앞에도 똑같아요. 강화검사도 이제 사고가 자주 나니까 제도가 도입됩니다. 자꾸. 그래서 예인선 매년 받으라고 그래요. 뭐에 대해서? 예인선이 두 선을 끌 때 예항 능력 검사를 받고 예항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예인 설비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뭐 비트나 이런 게 그 강도가 있는지 또 부식됐는지 이걸 매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받게 되면 이 배가 어느 정도 예양을 할 수 있는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받아요. 전후 3개월 얘는 아팡 뭐 결합되니까 안 하는 거겠죠. 평소 경우에는 선박은 죄. 내용, 장비, 뭐 길이, 색, 뭐 설비, 예약 능력 이런 것을 받는다고 합니다. 안전 조치, 요거는 뭐 이제 가보면 해도, 주소표 등 법정 그 장비가 있죠. 간행물, 항해용 간행물.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본선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화물 정보를 줘라, 뭐 가스 측정을 줘라, 뭐 이제 고박 지침서, 화물 적재 고박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면 될 거죠. 쉬었다 가요? 계속해요? 좀 더 하다 가시죠. 네. 한 장 남았습니다. 응? 한 장 남았습니다. 한 장 남았어? 네. 빨리빨리 났네. 금방이네. 네. 오? 이렇게 빨리 했어? 그래. 이 화물 적재 고박 지침서는 이제 차도선 같은 데는 아주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항방풍제 뭐 우리나라 선박이 아닌데 이거 뭐 시험 문제 나오나 보겠네.
항만국 통제는 우리나라 선박이 이제 외국에 갔을 때 주로 이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 갔을 때 우리나라 선박에 대해서 구조, 설비, 항모 운송 방법, 선원의 선박 운항 지식 등 해가지고 적합한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달되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그게 이제 수리를 시키든지 출항 정지를 시키든지 이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항해 중에 예방사고를 항해 중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이고 이런 내용들은 서로 국가 간에 공유를 하고 이제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지적하면 해당 국가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국가에 선주에 다니면 해당 국가에 통지를 해요. 당신 나라 선박 누구를 내가 뭐 이유로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오면은 이제 뭔지 이제 조사해가지고 그러면 KR 가서 가라 해서 뭐 조사하고 뭐냐 해가지고 이제 그 회사는 특별 검사가 이게 뒤에 나올 텐데. 네. 점검. 특별 점검인가? 맞습니다. 특별 검사는 아닌 것 같았어요. 특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는 요게 이제 사실 딴 데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해박이 아닌 것은 뭐 엊그저께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뭐 다 아시는 거고 오른쪽 법은 선호법 선박지구법은 다 빼고 하는 거니까 그죠? ISPS 선박 항만 시설 이거는 이제 뭐 ISPS라고 해서 이제 국경 선박에 대해서 이것도 증서를 받습니다. 이것도 다 저기 항해 파트가 하는 겁니다. 일이 많죠. 네. 자, 이게 또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 뭐 6급에서는 안 나올 거고 6급에 안 나오죠? 5급에 나오지 않나요?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네. 이게 30번 억류입니다. 이제 디텐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통제시킨 거죠. 잡은 거죠. 이 배는 아주 이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겁니다. 중대한. 그래서 이 배는 바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 나라에서 여러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에 이거 몇 번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억류 결함이 몇 번이냐? 30번. 10번은 결함 시작 완료. 15번은 뭐 차항의 결함 시작. 이렇게 할 다음 항구에서 하라고 이제 여기 기재를 하고 보냅니다. 그럼 다음 항구에서 해야 되고 그 다음 항구에 어디다 하면 그쪽에다 통보를 해놓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 또 올라오는 거죠. 다른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으로 이게 저기 도쿄 MOU인가 해가지고 그 해마다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올해는 무엇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슈화시켜서 국제적으로 뭘 하겠다 이렇게 정해가지고 좀 특별 점검하는 경우도 우리나라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차항이야 14년 결항이나 출항점 결함 시전을 해요. 그럼 이건 뭐 하고 가야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것만 표시를 해놨습니다. 특별 점검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특별 점검 매년 이제 1년 동안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리스트를 해양수사업에서 작성을 해서 해운조합, 선주협회, 해운협회라고 있어요. 거기다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상사에 통보를 해서 점검 대상이다, 특별 점검 대상이다라고 쫙 갑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 점검 하러 다니는 거죠. 이거는 뭐 그리고 항공 출항증 받은 선박 좀 전에 30번 받은 선박들입니다. 30번. 이게 또 이렇게 왜 이걸 조심하냐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선박이 출항 통제를 많이 받았다 하면 국제적으로 대한민국 선박은 개판이다 이렇게 된 것은 대한민국 선박만 들어오면 조지는 거예요. 딴 나라 가면.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국제적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 선박은 가면 아주 탁해 블랙리스트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거예요. 외국 항만에서 출항 정지 예방이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합니다.
설명인 여기 봤죠? 뭐 이런 선박 주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15년 그리고 3년 이내에 외국 항만당국 항만통보에 출항경비가 정지된 선박 그리고 3년 이내 회사보죠 회사 평균보다 정지율이 높은 초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 덕분에 이상으로